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저희는 튜더 왕조의 마지막 군주이자 영국을 대표하는 지도자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마지막 나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찬란한 예술, 눈부신 승리, 그리고 위대한 제국의 시작으로 영국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왕관과 권력 뒤에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왕실의 최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단,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로 시청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세요. 항상 매혹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는지 보세요. 지금 불을 어둡게 하고 배경에서 들리는 부드러운 운궁거림을 위해 선풍기를 켜고 60 미년 겨울,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봅시다. 엘리자베스 1세는 70세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튜더 왕조 시대의 영국에서는 파우더를 바르고 도자기처럼 완벽한 피부를 가진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반짝이는 오빈 가발 아래에서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젊음의 상징이었던 그녀는 이제 거의 반세기에 달하는 통치로 달아빠진 몸 위에 서 있습니다. 44년 동안 그녀는 홀로 군림했습니다.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왕위 계승자들을 묻어내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위협을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왕을 규정했던 강철 같은 의지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예리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녀의 식욕은 줄어들었고 궁정에서의 그녀의 존재감은 산발적으로 변했습니다. 한때 화이트홀의 왕좌에서 뿜어져 나오던 불꽃은 희미해진 듯 보였고 해가 바뀌면서 리치먼드 궁전의 화려한 복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군주가 사라져가고 있었고 상실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개인적 상실이었습니다. 육성 1년 에식스 백작 로버트 대보의 처형은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실패한 반란을 이끌고 권력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를 배신한 그에게는 큰 타격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그를 나름대로 사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성애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더 깊은 무언가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그가 단두대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녀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겨울의 고통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잠도 음식도 거부하며 오랜 시간 서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그녀가 거의 앉지 않고 말할 때도 거의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기처럼 가늘고 길게 늘어졌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텅 빈 공간을 응시했습니다. 벽난로는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마치 그녀 너머의 무언가를 응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만이 볼 수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궁정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팅크제, 강장제, 기도를 제공했지만 여왕은 모두 해산시켰습니다. 대신들은 그녀에게 휴식을 취하고 후계자를 지명하기 위해 이야기하라고 부드럽게 권했지만 한때 위풍당당했던 군주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는 무언가가 어쩌면 정치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3월이 다가오자 왕관 자체가 그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통치는 조용히 고통스럽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리치먼드 궁전의 엘리자베스 1세 개인 방을 가득 채웠던 어둠이 깊어졌습니다. 한때 음악으로 유명했던 활기 넘치는 궁정은 화려함과 생동감 넘치는 연설로 가득 찼습니다. 지성과 결의로 유럽을 현혹했던 여왕은 이제 그림자와 침묵에 둘러싸인 두꺼운 비단으로 몸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의회 회의를 열지 않았고 정원에서 평소처럼 산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가장 가깝고 신뢰하는 시녀들은 그녀의 침실에서 하나씩 쫓겨나 그녀가 사실상 홀로 남겨질 때까지였습니다. 그녀가 레이디 스크로로 남도록 허용한 몇몇 사람들조차도 부드럽고 불확실한 어조로만 말했고 그들의 존재가 그녀를 위로하는지 아니면 불안하게 하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정신이 미끄러지고 있다고 그들은 속삭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그녀의 의사들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여왕은 음식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잠도 완전히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침대 근처 같은 자리에 몇 시간씩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에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죽음이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것처럼 다리가 더 이상 그녀를 지탱할 수 없을 때 그녀는 베개에 뻣뻣하게 앉아 보이지 않는 지점에 눈을 고정하고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기도 또는 생각에 잠긴 채 조용히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수십 년 동안 여성이 아니라 통치자로서 죽음을 두려워했다고 추측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 자체의 화신이었습니다. 죽음은 그녀의 백성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의 이미지와 그녀의 권력, 아마도 그녀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이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통제력의 끝은 육체적으로 그녀의 건강이 미묘하지만 특정한 방식으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인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점점 더 창백해졌고 그녀의 몸은 화려한 드레스 아래에서 움츠러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체중 감소는 놀라웠지만 그녀는 자신을 검사하려는 시도를 금지했습니다. 그녀의 허영심은 병중에도 여전히 그대로였고 모든 궁정 신하들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의문이 맴돌았지만 거의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여왕이 나이 들어 뒤처진 것일까? 아니면 표면 아래 숨겨진 무언가가 골마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은 지금으로선 그녀의 입술 속에 잠겨 있었다. 한때 제국을 호령했던 입술은 이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1세의 마지막 몇 줄을 짓누른 무게를 이해하려면 그녀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 더 정확히는 그 마음을 사로잡는 유령을 살펴봐야 한다. 에식스 백작 로버트 더와 그들의 관계는 불안정했다. 에식스는 대담하고 야심적이며 충동적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첨하고 도전하고 용서를 구한 후 다시 그녀를 배신했다. 엘리자베스 1세는 그의 오만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잠재력과 위엄을 간파했고 그를 총애하여 궁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야망은 위험해졌다. 6001년 그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필사적이고 계획되지 않은 반란, 즉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왕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역자가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용납할 수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직접 사형 선고서에 서명했고 그가 런던탑에서 참수당했을 때 그 순간 그녀의 내면에 무언가가 무너졌다고 목격자들은 말한다. 여왕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마치 깊고 갉아먹는 죄책감이 그녀의 영혼에 자리 잡은 것 같았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그의 초상화가 담긴 로켓을 가지고 다녔다고 주장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가 한밤중에 그의 이름을 속삭였다고 맹세했다. 이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아니면 낭만적인 궁정 신하들의 허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영향은 부인할 수 없었다. 한때 만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여왕은 이제 인간적이고 깊은 상처를 입은 것처럼 보였다. 당시의 슬픔은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우울증이라고 여기는 것은 감정적 불균형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우울로 볼 수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녀의 눈은 흐릿했고 웃음은 멈췄고 활력은 사라졌다. 한때 그녀의 애정을 얻기 위해 경쟁했던 궁정 신하들은 이제 더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들은 그녀의 기분을 두려워했고 그녀의 슬픔이 그녀를 얼마나 멀리 데려갈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녀는 편지 쓰기를 멈췄고 문서 승인도 멈췄고 심지어 예배 참석도 멈췄다. 어떤 것보다 더 충격적인 징조였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깊은 개신교 신앙을 인정했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음악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평생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했으며 작곡가와 시인들과 어울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침묵을 요구했습니다. 여왕의 마음은 몸이 따라오기 훨씬 전에 무너진 듯 했습니다. 603년 3월이 다가오자 엘리자베스 1세의 몰락은 더 이상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은둔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대중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귀족, 궁정신하, 하인들 모두가 목격한 느리고 비극적인 사건의 전개, 한때 왕을 속이고 반대자들을 침묵시켰던 군주는 이제 자신의 궁궐에서 방랑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거의 말을 하지 않고 몸짓이나 고개 끄덕임으로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고문들이 국정, 왕이 계승 문제 또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조언을 구했을 때
그녀는 입에서 완전한 문장이 나오지 않는 날이 며칠씩 지나갔습니다. 마치 말이 너무 무거워져 들 수 없는 것처럼 돌아서서 자기 안으로 물러섰습니다. 의사들은 점점 더 다급하게 그녀의 증상을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그녀가 기분 변화, 모든 것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불균형이라는 모호한 진단을 내렸고, 어떤 의사들은 감기로 인한 전염병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에 아무도 치료법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그녀의 정신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눕기를 거부했습니다. 때로는 쿠션에 기대기도 하고 때로는 의자 팔걸이를 잡기도 했지만 완전히 눕지는 않았습니다. 잠에 굴복하는 것은 죽음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는 듯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훗날 하인들은 왕비가 두꺼운 검은 망토를 두른 채 방구석에서 몇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들은 번갈아 가며 그녀를 지켜보았는데 그녀가 기도하는지 애도하는지 아니면 그저 길을 잃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주변의 궁궐은 침묵에 잠긴 듯 했습니다. 신하들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귀족들은 그의 문 밖을 서성이며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기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것은 여왕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왕국에 확실한 후계자가 없었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오랫동안 후계자를 지명하기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5세 6세가 선택될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와 인장이 없다면 그녀의 의지는 존중받을 것이었습니다. 영국은 권력 투쟁에 익숙했고 여왕의 침묵은 국가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여왕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죽음을 둘러싼 수많은 속삭임들 가운데 영국이 숨을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극적인 전개가 아니라 느리고 눈에 띄지 않는 전개로 두드러집니다. 그녀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칼이나 독이 담긴 성배가 아니라 훨씬 더 음흉한 무언가였습니다. 여왕은 수십 년 동안 화장을 하고 하얀 화장 마스크, 즉 베네치아 수세, 베네치안 수세라고 알려진 두꺼운 화장 파우더 층으로 얼굴을 장식했습니다. 이는 귀족 사회에서 시작된 유행으로 고귀함, 순수함, 그리고 불을 과시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혼합물에는 식초와 백연, 두 가지 주요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금속은 소량으로도 독성이 있습니다. 매일 겹겹이 바르는 이 납 기반 화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부에 흡수되었습니다. 신경계를 손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육을 약화시키고 정신을 흐리게 하고 궁극적으로 수명을 단축시켰습니다. 납 중독 증상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마지막 몇 달을 어둡게 나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피로, 우울증, 떨림, 식욕 부진, 인지 기능, 저하, 피부, 악화. 동시대 사람들은 그녀의 치아가 검어지고 빠졌다고 기록했습니다. 한때 밝고 불타는 듯한 붉은색이었던 그녀의 머리카락은 가늘고 희미해졌습니다. 화장 아래 피부에는 상처와 잡티가 가득했는데 진주와 가루가 박힌 가발 뒤에 가려져 대중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면을 썼지만 여왕은 여전히 그 환상에 충실했습니다. 그녀는 몸이 반항하는 와중에도 영원한 젊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고집했습니다. 이 화장은 단순한 허영심이 아니라 갑옷과 같았습니다. 다른 갑옷과 마찬가지로 무게, 이 경우에는 유독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일부 현대 역사가들은 납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그의 신체적, 정신적 쇠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대보의 죽음 이후에 나타난 짜증, 혼란, 수면 및 식사 거부, 심지어 우울증까지도 화학적 불균형으로 인해 심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대에는 아무도 이러한 위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네치아 수지는 유명했고 유럽 전역으로 수입되어 착용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를 상징적으로 만든 바로 그것, 그녀의 몰락에 가장 느리고 잔인한 기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대중적 이미지를 정의한 흰색 마스크는 또한 6003년 3월 둘째 주에 그 아래에 있던 여성의 실종을 조용히 재촉했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상태는 부인할
수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신하들은 이제 당황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도 긴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여왕은 완전히 식사를 멈췄습니다. 이미 마른 몸은 마치 자기 자신으로 후퇴한 듯 보였고 한때 힘과 우아함을 투사했던 화려한 직물 아래에서 뼈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쇠약해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병에 이름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전통 의학에는 명확한 진단 도구가 없었습니다. 온도계도 현미경도 우리가 아는 감염의 개념도 없었습니다. 질병은 균형이 맞지 않으면 혈액, 황담즙, 흑담즙의 문제였습니다. 질병 치료에는 출혈, 약초 주사 또는 시스템 정화가 포함되었지만 이러한 것 중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여왕의 내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대학자들은 그녀가 폐렴에 걸렸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리치몬드 궁전의 차가운 공기와 오랜 시간 서 있거나 금식한 상태가 폐감염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침, 오한, 그리고 서서히 선망에 빠지는 증상은 모두 이 이론과 일치합니다. 항생제가 없다면 가벼운 폐렴조차도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치아 농양이나 화장 아래 감염된 상처로 인한 폐혈증을 추측하기도 합니다. 구강 위생은 좋지 않았고 엘리자베스는 이미 이를 여러 개 잃었습니다. 구강, 감염은 치료하지 않으면 혈류로 유입될 수 있는데 이는 오늘날 중격결핍증으로 알려진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가능성들을 확증할 수 없었기에 의사들은 약초, 토닉을 투여하고 온찜질을 시도하며 기도를 했지만 엘리자베스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약을 거부했고 절개나 출혈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옷을 벗는 것조차 거부하며 마지막까지 자신의 정숙함을 철저히 지켰고 이 모든 기간 동안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침묵은 병의 일부가 되었다. 하인들은 발끝으로 걸었고 시녀들은 혼자 울었다. 대신들은 수십 년간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유일한 인물이 불길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촛대 속에서 천천히 꺼져가는 양초처럼 사라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다. 아무도 그녀를 도울 수 없었고 아무도 그녀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죽음이나 기적을 기다렸다. 그녀의 몸은 쇠약해졌지만 엘리자베스 1세를 짓누른 것은 병만이 아니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영국을 대표하는 존재였기에 그 무게는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의 왕관은 단순한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그녀가 내리는 모든 결정, 그녀가 하는 모든 연설, 그녀가 극복한 모든 위협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 고요한 그녀의 방 안에는 그 왕관이 무겁게 놓여 있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의문이 마치 폭풍처럼 죽어가는 여왕을 맴돌았다. 엘리자베스에게는 자식도 직계 후계자도 없었다. 그토록 맹렬하게 수호하고 미화해온 투다 가문은 그녀와 함께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정치적 지배력을 유지해왔지만 그녀는 오랫동안 후계자를 지명하는 것을 거부해왔습니다. 아마도 후계자를 지명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의 아들인 스코틀랜드의 6세 제임스 5세였습니다. 그는 수십 년 전 엘리자베스 여왕이 처형했던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그는 개신교 신자였고 증조모 마거리 투다를 통해 합법적인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국 왕위 계승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파벌이 존재했고 오래된 원한이 남아 있었으며 여왕의 힘이 약해지고 그녀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커짐에 따라 가톨릭 신자들의 주장은 여전히 그늘에 숨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선언을 하기 위해 장관들, 특히 로버트 실 국무장관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영국은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방치될 수 없었습니다. 내전은 잊을 만큼 먼 기억이 아니었고 군주가 신의 섭리에 따라 통치하던 세상에서 명확한 계승 없이 여왕이 죽는 것은 혼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제임스가 왕이 되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그녀가 몸짓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을 수도 있고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녀가 네,
뒤를 이을 악당은 없을 거야 라고 속삭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불가피한 운명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는 연설들을 했던 군주가 자신의 최종 결정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는 기록이나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녀의 생각으로는 후계자를 인정하는 것이 항복과 같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역사, 왕조, 시대가 진정으로 종말을 맞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어쩌면 그것이 죽음 그 자체보다 더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3월이 지나고 시간이 추워지면서 엘리자베스 1세를 시중드는 사람들은 기이하고 점점 더 불안해지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여왕은 가끔이 아니라 낮과 밤을 모두 잠들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방에 앉거나 서서 끝없는 철야로 뒤섞였습니다. 멀리 있는 눈, 멀리 있는 영혼 많은 사람들에게 여왕은 죽음이 아니라 그녀와 죽음 사이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휴식, 그녀의 시종들이 그녀에게 누워있으라고 간청한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너무 강하게 저항하여 더 이상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거부는 고집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시간에 미신과 슬픔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잠은 종종 일시적인 죽음으로 여겨졌고 영혼이 내세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간 시간이었고 엘리자베스 1세는 강력한 논리와 지성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으면 다시는 뜨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때로는 의자에 웅크리고 앉았고 다른 때는 벽에 기대어 약해진 몸의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다리의 붓기는 심해지고 호흡은 얕아졌지만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음악으로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하인들이 따뜻한 음료를 가져왔고 그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녀는 위로받거나 설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 같았고 초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힘은 그녀를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무너졌습니다. 한 번은 의자 옆에 웅크리고 발견되어 도움을 요청하기를 꺼렸습니다. 그 후 그녀의 시녀들은 그녀가 한때 지휘했던 궁정의 유령처럼 맴돌며 번갈아가며 가까이 머물렀지만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더 이상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경외심, 슬픔,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침대에 누워있기로 동의했을 때 그것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몸이 지쳐버린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실크에 놓인 깨지기 쉬운 유물처럼 섬세하게 이불 아래에 누워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쉬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끝의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침대에 누워 있도록 허용한 순간 그녀의 방은 변했습니다. 침묵은 더 무겁고 더 신성해졌습니다. 그녀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상담사들, 여의사들 각자는 이것이 단순히 한 여성의 죽음이 아니라 종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세기 이상 영국을 통치했던 투다 왕조가 그녀의 마지막 숨과 함께 끝나가는 시대였습니다. 방은 어두웠고 테피스트리는 숨죽인 발소리를 냈으며 궁전 밖에서는 촛불이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참았습니다. 어떤 선언도 발표되지 않았고 종소리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리치먼드 궁전의 복되는 속삭임만 들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녀를 섬긴 사람들은 이제 단어, 신호, 이별의 순간이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결코 오지 않을 작별을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때 웅변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군대를 일으키고 의회를 침묵시키고 외국의 법정을 매혹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의식과 잠 사이를 오가며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술에서 이별의 말이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녀들에게도, 그녀의 의회에게도, 심지어 오랫동안 그녀가 보호해온 왕국에게도 대신 그녀는 희미한 움직임, 가벼운 고개 끄덕임, 눈 깜박임, 손에 아주 희미한 떨림으로 소통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근처에 놓인 왕관을 잡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고 다른 이들은 그녀가 추정되는 후계자 제임스 5세의 초상화를 가리켰다고 주장했지만 역사를 통해 반영할 발언이나 마지막 연설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거기 침묵 속에 누워있는 것을 본 것, 아마도 그녀의 통치에 대한 환상, 여동생 메리에게 감금된 어린 소녀,
틸버리에서 군대를 맞이하는 승리의 여왕, 시인과 탐험가들의 화려한 궁정, 종교전쟁의 불꽃,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의 처형 에식스 백작의 죽음, 그녀의 방 밖에서 고독에 가려진 권력의 삶. 준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조용히 소지품을 챙기고 사절들은 왕에게 암호문을 썼고 사절들은 말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준비가 되면 모두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영국은 군주가 없는 왕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엘리자베스 1세는 여전히 여왕이었고 아무도 그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녀가 떠날 때까지는 엘리자베스 1세의 생의 마지막 시간들이 펼쳐지면서 그녀의 방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슬픔과 불안에 찬 침묵의 조각상처럼 서 있었다. 여왕은 더 이상 손길이나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다. 숨결은 얕고 불규칙해졌다. 나이와 병으로 창백했던 피부는 이제 잿빛을 띠었다. 그녀 안의 불꽃은 고요한 불꽃에서 깜빡이는 불꽃으로 변했다. 그녀의 가장 충실한 시종 중 한 명인 불타는 듯한 스크로 부인은 여왕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여왕의 손을 잡고 장미수의 적신 린넨천으로 이마를 닦았다. 다른 이들은 뒤에서 기도를 속삭였다. 어떤 이들은 큰 소리로, 어떤 이들은 마음속으로, 어떤 이들은 어떤 의식도 없었다. 그녀 같은 군주는 전에 없었다. 리치먼드 궁전 밖에서 그녀는 말없는 불안에 휩싸였다. 아직 어떤 선포도 내려지지 않았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아무도 감히 그녀의 죽음을 알리지 못했다. 차기 왕 제임스 5세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 확정되는 순간 스코틀랜드로 말을 타고 갈 준비를 하는 사자들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시간이 뒤틀리는 듯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질질 끌었다. 아무도 감히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하지 못했다. 스튜어트 왕가로의 평화로운 왕위 이양을 주도했던 로버트 셀조차도 서류를 접은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하나의 왕관 아래 통합하는 그의 가장 위대한 정치적 책략은 곧 다가올 일이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한 여성에게 달려 있었다. 603년 3월 24일 새벽 직전 마지막 순간 비명도 한숨도 침묵만 흘렀다. 마치 모두가 두려워하는 듯 방은 1분 동안 고요했다. 숨이 다시 멎을 듯했다. 그리고 조용히 스크로 부이는 여왕의 얼굴을 리넨 천으로 덮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 1세 위에 서 있었다. 그녀의 죽음은 아무런 팡파르도 사제의 마지막 권리도 없이 그녀는 모든 것을 거부했다. 동정녀 여왕이라 불렸던 그녀는 가족이나 상속인에 둘러싸여 홀로 죽었다. 역사의 무게에 둘러싸여 스캔들로 태어나 폭풍과 불길 속에서 통치했던 군주는 이제 생전에 가졌던 것과 같은 위엄을 지닌 채 전설 속으로 사라졌다. 조용하고 고집스럽고 결국 알려지지 않은 엘리자베스 1세의 죽음은 왕국의 전율을 일으켰다. 예상치 못한 일이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남긴 것 때문에. 목소리 없는 왕좌, 방향 감각 없는 궁정, 그리고 그녀의 다음 심장 박동이 언제 울릴지 모르는 통치. 그녀는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유일한 군주였다. 그녀의 존재는 일상생활의 구조 속에 스며들었다. 그녀의 이미지는 주화와 의식 속에 새겨졌다. 이제 그 이미지는 그녀가 죽은 직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의 시신은 전통에 따라 온전하게 보존되었다. 그녀의 시녀들은 그녀 옆에서 밤을 지새웠다. 떨리는 입술로 속삭이는 시편. 그녀의 침대 옆에는 촛불 하나가 켜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을 덮은 천응은녀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고 그것은 보존했다. 마치 온 나라가 그녀가 진정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믿을 마지막 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리치먼드의 성벽 안에서는 슬픔이 가라앉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미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순간의 심각성을 진정으로 이해했던 유일한 사람일 로버트 셀이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5세와 주고받은 비밀 서신들은 이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사자들은 숨 막힐 듯 긴박하게 진흙투성이 봄길을 달려 두 왕국을 뒤바꿀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편
런던에서는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종소리도 애도도 없었습니다. 궁정은 소요나 기회주의적인 권력 다툼을 두려워하며 몇 시간 동안 죽음을 비밀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소식은 먼저 하인들에게, 그 다음 상인과 성직자들에게 퍼졌습니다. 여왕은 세상을 떠났고 튜터도 함께 떠났습니다. 아이도 오빠도 그녀의 자리를 대신할 사촌도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개인적인 후계자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의 암묵적이지만 널리 받아들여지는 선택이 존중되기를 바라는 정치적 희망만이 있었습니다. 추밀원은 침묵 속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톤 왕국은 방향과 빠른 결정을 필요로 하는 위태로운 순간을 겪었습니다. 파벌주의, 가톨릭 반란, 외국의 개입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의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과거 왕위, 계승 과정에서 흘린 유혈 사태는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지만 여왕의 오랜 침묵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후 몇 시간 만에 준비를 마쳤습니다. 의회는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5세 6세를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로 선포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지만 국가는 미래로 눈을 돌렸지만 시대를 형성하고 어떤 왕관도 채울 수 없는 침묵을 남긴 여성을 애도하는 의미였습니다. 의회가 제임스 5세 6세, 즉 현재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의 왕위 계승을 발표하자 관심은 여왕의 시신 관리로 옮겨갔습니다. 통치 기간 내내 거의 강박적인 통제력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했던 엘리자베스 1세는 더 이상 환상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문자 그대로든 상징적으로든 그녀가 썼던 가면은 삶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외모에 꼼꼼했고 순백의 화장, 화려한 드레스, 불타는 듯한 가발 등 화려한 예복을 입지 않은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날들, 그녀는 방을 어둡게 했고 대부분의 방문객들에게 허영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약해 보이는 힘은 야망과 칼로 가득 찬 법정에서 모든 것을 걸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녀의 시녀들이 그녀를 매장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동안 그녀의 몸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실크와 가루층 아래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나이와 질병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멍든 병변과 수년간 독성 화장품을 사용한 창백하고 부자연스러운 색조를 띠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한때 반지와 홀로 장식되었지만 가늘고 뼈대만 남았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남아있던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얇고 하얗게 엘리자베스 1세가 누구도 보기 훨씬 전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지만 죽음 속에서 그녀의 인간성은 더욱 심오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동전과 캔버스에 그려진 동정 여왕 글로리아나도 불가촉천민 군주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40년 동안 어깨에 왕국을 짊어지고 몸으로 대가를 치른 여성이었습니다. 즉시 방부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전통은 국가적 애도와 적절한 의식을 위해 매장을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왕실 예복을 마지막으로 차려입고 위엄 있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 위에는 왕관이 씌워졌고 그녀의 옆구리에는 이제 드러난 모든 불완전함을 위한 구슬과 홀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백성들은 여전히 그녀가 여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된 사람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 왔습니다. 모순의 여성, 강력하면서도 외롭고 빛나면서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사납고 연약했습니다. 가면은 벗겨졌지만 남은 것은 여전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은 지 한 달이 넘은 603년 4월 28일 엘리자베스 1세의 몸이 마침내 안치되었습니다. 지연은 방치가 아니라 영국이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군주로서 군림했던 그의 죽음은 그의 유산에 걸맞은 장례의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의 장례 행렬은 화이트홀에서 시작되어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런던 거리는 조문객, 귀족, 성직자, 평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왕을 마지막으로 태운 마차를 향해 얼굴을 돌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울었고 어떤 이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박수갈채도 노래도 없었습니다. 오직 종소리와 돌의 장화가 긁히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관은 벨벳으로 덮여 4마리의 말이 끄는 거대한 연구체에 실려 운반되었습니다. 그 위에는 왕관,
보주, 호를 갖춘 화려한 예복을 차려입은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있었고 마치 여전히 국민을 지켜보는 듯 고요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허구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죽은 채 똑바로 누워있는 그녀의 진짜 시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영구차 뒤를 이어 명예 경비대가 행진했고 궁정의 귀족들, 의회 의원들, 그리고 외국 대사들이 뒤따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변화의 무게를 드러냈습니다. 여왕이 묻히는 순간이었지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는 한 시대 전체를 애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왕은 이복 여동생 메리 1세 옆 납골당에 묻혔는데 이는 상징적인 재회였습니다. 한때 종교와 경쟁으로 극심하게 갈라졌던 두 여왕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왕위와 무덤의 동반자여, 여기 우리 두 자매 엘리자베스와 메리가 부활을 바라며 안식하노라. 이 아이러니는 역사가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생전의 두 자매는 죽음의 원수였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군주의 종말을 넘어 투다 왕조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떠나면서 영국을 장미 전쟁에서 벗어나 탐험, 문화적 번영, 그리고 민족적 자긍심의 시대로 이끈 혈통 또한 사라졌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거대한 문이 그녀 뒤에서 닫히면서 왕국 전체가 바뀌었고 엘리자베스 시대는 끝났으며 앞으로 다가올 일은 다른 손과 다른 왕관에 의해 형성될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숨을 거둔 지 4세기가 넘었지만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또는 병으로 목숨을 잃은 다른 군주들과 달리 엘리자베스의 쇠퇴는 침묵과 비밀 그리고 모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학자, 의사 그리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처녀 여왕의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 계속해서 추측해 왔습니다. 가장 흔한 이론은 단순한 노령입니다. 거의 70세에 달하는 엘리자베스는 40년간의 통치와 수많은 개인적인 상실에도 불구하고 동시대 인물들 대부분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단순히 시간에 굴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거나 쉬기를 거부한 것이 그녀의 쇠퇴에 확실히 기여했습니다. 현대의학이 없었다면 사소한 질병이라도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설득력 있는 이론은 폐렴입니다. 여왕은 쇠퇴 직전 감기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치먼드 궁전의 차갑고 습한 환경과 그녀의 쇠약해진 상태가 합쳐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얇고 하얗게 엘리자베스 1세가 누구도 보기 훨씬 전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지만 죽음 속에서 그녀의 인간성은 더욱 심오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동전과 캔버스에 그려진 동정 여왕 글로리아나도 불가촉천민 군주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40년 동안 어깨에 왕국을 짊어지고 몸으로 대가를 치른 여성이었습니다. 즉시 방부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전통은 국가적 애도와 적절한 의식을 위해 매장을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왕실 예복을 마지막으로 차려입고 위엄 있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 위에는 왕관이 씌워졌고 그녀의 옆구리에는 이제 드러난 모든 불완전함을 위한 구슬과 홀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백성들은 여전히 그녀가 여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된 사람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 왔습니다. 모순의 여성, 강력하면서도 외롭고 빛나면서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사납고 연약했습니다. 가면은 벗겨졌지만 남은 것은 여전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은 지 한 달이 넘은 603년 4월 28일 엘리자베스 1세의 몸이 마침내 안치되었습니다. 지연은 방치가 아니라 영국이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군주로서 군림했던 그의 죽음은 그의 유산에 걸맞은 장례의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의 장례 행렬은 화이트홀에서 시작되어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런던 거리는 조문객, 귀족, 성직자, 평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왕을 마지막으로 태운 마차를 향해 얼굴을 돌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울었고 어떤 이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박수갈채도 노래도 없었습니다. 오직 종소리와 돌의 장화가 긁히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관은 벨벳으로 덮여 4마리의 말이 끄는 거대한 연구체에 실려 운반되었습니다. 그 위에는 왕관, 보주, 호를 갖춘 화려한 예복을 차려입은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있었고 마치 여전히 국민을 지켜보는 듯 고요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허구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죽은 채 똑바로 누워있는 그녀의 진짜 시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연구차 뒤를 이어 명예 경비대가 행진했고 궁정의 귀족들, 의회 의원들, 그리고 외국 대사들이 뒤따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변화의 무게를 드러냈습니다. 여왕이 묻히는 순간이었지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는 한 시대 전체를 애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왕은 이복 여동생 메리 1세 옆 납골당에 묻혔는데 이는 상징적인 재회였습니다. 한때 종교와 경쟁으로 극심하게 갈라졌던 두 여왕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왕위와 무덤의 동반자여, 여기 우리 두 자매 엘리자베스와 메리가 부활을 바라며 안식하노라. 이 아이러니는 역사가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생전의 두 자매는 죽음의 원수였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군주의 종말을 넘어 투다 왕조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떠나면서 영국을 장미 전쟁에서 벗어나 탐험, 문화적 번영, 그리고 민족적 자긍심의 시대로 이끈 혈통 또한 사라졌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거대한 문이 그녀 뒤에서 닫히면서 왕국 전체가 바뀌었고 엘리자베스 시대는 끝났으며 앞으로 다가올 일은 다른 손과 다른 왕관에 의해 형성될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숨을 거둔 지 4세기가 넘었지만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또는 병으로 목숨을 잃은 다른 군주들과 달리 엘리자베스의 쇠퇴는 침묵과 비밀 그리고 모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학자, 의사 그리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처녀 여왕의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 계속해서 추측해 왔습니다. 가장 흔한 이론은 단순한 노령입니다. 거의 70세에 달하는 엘리자베스는 40년간의 통치와 수많은 개인적인 상실에도 불구하고 동시대 인물들 대부분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단순히 시간에 굴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거나 쉬기를 거부한 것이 그녀의 쇠퇴에 확실히 기여했습니다. 현대의학이 없었다면 사소한 질병이라도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설득력 있는 이론은 폐렴입니다. 여왕은 쇠퇴 직전 감기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치먼드 궁전의 차갑고 습한 환경과 그녀의 쇠약해진 상태가 합쳐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범한 간식이었지만 카카오가 진정한 신의 선물이 된 것은 마야 문명이었습니다. 마야 제국은 서기 250년에서 900년경까지 중앙 아메리카 대부분을 지배했으며 신화에 따르면 카카오는 신이 내린 신성한 식물로 숭배되었습니다. 카카오는 창조의 신이 내린 선물로 인간 삶의 기초를 이루는 부분이었습니다. 신성한 마야 텍스트인 풀부는 신이 미로와 카카오로 인간을 형성하는 과정을 묘사하며 인간을 자연 세계와 연결하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카카오는 중요한 순간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사제들은 종교 의식에서 그것을 제공했고 귀족들은 정교한 잔치에서 그것을 마셨습니다. 그것은 정신을 고양시키고 신성으로 가는 관문을 열어준다고 믿어졌습니다. 차갑게 해서 칠리 향신료나 옥수수 가루와 섞어서 제공했습니다. 카카오 음료는 진하고 강렬하며 활력을 주었고 종종 거품이 생기도록 그릇에서 그릇으로 부었습니다. 명예와 품질의 표시였지만 카카오의 가치는 의식보다 더 깊었습니다. 마야 시장은 카카오 콩을 화폐로 사용했습니다. 몇 개의 콩으로 타말레이를 살 수 있었고 100개로 칠면조를 살 수 있었습니다. 돈처럼 보관하고 거래했으며 심지어 진흙으로 위조 버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초콜릿은 간식이 아니었습니다. 생명력, 부, 예배가 모두 하나로 합쳐진 것이었습니다. 왕과 사제들의 혈관을 흐르는 신들의 음료였으며 그 쓴맛이 나는 취하게 하는 맛은 마야인들 사이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요리 여행 중 하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카카오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신성한 질서의 살아있는 상징이었으며
일상생활과 우주적 믿음의 구조에 짜여 있었습니다. 정글에서 온 이 작은 쓴콩은 필사자를 세상과 연결할 수 있는 신성한 물질로 여겨졌습니다. 티칼에서 코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요 마야 도시에는 신, 지구, 그리고 내세가 있었습니다. 통치자가 대관식을 올릴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카카오가 존재했습니다. 결혼이 확정될 때 카카오가 부어졌고 신부와 신랑 모두가 마셨으며 죽은 사람이 안장될 때 카카오가 담긴 그릇이 그들을 무덤으로 데려갔습니다. 재물은 다음 세상에서 그들의 영혼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카카오는 일반적으로 종교의식에서 소비되었으며 종종 사제와 엘리트, 계층이 마셨습니다. 이 음료는 달지 않았고 가볍게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칠리, 페퍼, 미로, 바닐라와 때로는 피와도 섞였습니다. 정신을 고양시키고 환상을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조합이었습니다. 카카오를 마시면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음을 열어 예언이나 신성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마야인도 카카오 나무를 신성하다고 믿었습니다. 구부러진 가지와 밝은 색의 꼬투리는 예술에서 삼다산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카카오는 종종 신과 조상의 영혼과 함께 그려진 도자기와 조각품에 등장합니다. 왕이 신에게 카카오를 바치거나 신이 스스로 나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꼬투리는 마치 신성한 열매에서 태어난 듯 했지만 카카오의 역할은 종교를 넘어 사회 및 경제 세계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손님을 접대하고 카카오를 제공했습니다. 평화를 협상하고 함께 카카오를 마셨습니다. 시장님을 위해 카카오를 나누는 것은 공동의 인류애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신뢰의 계약, 존경과 고양된 목적, 부유한 가정에서도 카카오를 마시는 것은 의례적인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그릇이 사용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페인트가 칠해진 컵에는 종종 소유자와 음료의 특정 목적을 나타내는 문자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접시가 아니라 갑오로 만든 것입니다. 관심과 존경 카카오에 대한 존경심은 마야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단순히 소비된 것이 아니라 축하받고 숭배되었으며 의식과 우주의 순환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영역 간의 다리로 신뢰되었습니다. 카카오는 우주의 균형을 유지하는 음료였습니다. 수세기 후 다른 강력한 문명이 일어나 카카오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에르난도 코르테스와 스페인의 조세공인들이 1500년대 초에 도착했을 때 아즈텍인들은 카카오가 아즈텍 제국의 단순한 영적 상징이나 사치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화폐, 약, 왕실의 의식으로 사용되는 제도였습니다. 아즈텍인들은 수도인 텐노시틀란의 시원하고 건조한 기후에서 카카오를 재배하지 않고 무역이나 곡물을 통해 카카오를 획득했습니다. 더운 남부 지역을 정복한 속주들은 제국의 중심지에 카카오 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콩이 제국의 금고로 흘러들어 현대은행과 같은 곡물 창고에 저장되었습니다. 각 콩의 가치는 작은 토끼 한 마리가 콩 10개에 해당했습니다. 칠면조 암탉 한 마리가 100마리에 해당했습니다. 하인들은 카카오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카카오 빚을 갚기 위해 카카오 콩을 위조했습니다. 카카오 콩을 비우고 흙으로 채우는 것은 아즈텍에서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사회적 카카오는 금만큼 귀중했지만 그 가치는 경제를 넘어섰습니다. 조칼라탈, 조차라탈로 알려진 카카오는 전사의 음료로 존경받았습니다. 평민이 아닌 귀족, 사제, 군 지도자들이 마셨습니다. 물, 고추, 때로는 미로와 함께 준비되었습니다. 전투 전에 신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신을 예리하게 한다고 믿어졌습니다. 멕타주마 2세 황제는 카카오를 최음제이자 힘의 원천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루에 최대 50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카카오는 또한 종교 의식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제물이 바쳐졌습니다. 깃털 달린 뱀신 케첼쿠아탈과 같은 신들에게 전설에 따르면 낙원에서 카카오를 훔친 후 인간에게 카카오를 주었다고 합니다. 카카오는 신성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제대로 마시는 것은 아즈텍 문화에서 신성한 행위였습니다. 카카오는 부, 전쟁, 숭배, 왕족을 상징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씨앗이었고 획득하고 훔치고 거래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곧 유럽 정복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의 눈이 카카오 콩을 처음 보았을 때 그들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것은 전사들의 쓴잔을 바꾸었습니다. 에르난도 코르테스와 그의 정복자 무리가 1519년 아즈텍 수도 테노시틀란에 처음 도착했을 때 왕들은 영원히 달콤하게 상품화되고 전 세계적인 집착으로 변모할 바다를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국적인 세계와 웅장한 탑사원, 떠다니는 정원, 북적이는 시장을 접했습니다. 유럽인들은 놀랐지만 모든 경이로움 가운데 한 가지가 그들의 관심을 계속 사로잡았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지켜보는 동안 으깬 콩으로 만든 진하고 쓴 음료의 독특한 사용법이었습니다. 황금 그릇에 잔을 따라 담아 제공한 잘라탈은 전사, 귀족, 사제들이 처음에는 그 물질을 경건하게 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불쾌하고 이상하고 무가당이며 매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맛이 없다고 부르기도 했지만 그들은 또한 그것이 주는 에너지,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경계심, 그리고 아즈텍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지닌 상징적 힘에 주목했습니다. 정복이 완료되고 제국이 함락되자 코르테스는 금과 은 이상을 스페인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카카오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혼합하여 마시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가져왔고 그와 함께 초콜릿이 유럽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스페인 궁정의 호기심으로 남아있었고 신대륙의 이국적인 보물이었습니다. 수도원에서는 귀족과 왕족만을 위해 전통적인 방식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럽인의 입맛은 달랐습니다. 칠리와 미로는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설탕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쓴 카카오 음료에 감미료를 첨가하면서 요리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전사들의 신성한 매운 음료가 갑자기 달콤한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매혹적이고 사치스러운 무언가 그리고 스페인과 곧 유럽 전역에서 엄청난 유행을 이루었습니다. 초콜릿은 더 이상 의식이나 곡물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부자와 세련미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귀족들은 살롱에서 그것을 홀짝 마셨고 왕족은 식탁에서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초콜릿은 여전히 음료로 준비되었고 보통 따뜻했지만 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의식은 요리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한때 신과 전색에 묶여있던 권력은 이제 유럽 엘리트에게 속합니다. 초콜릿이 왕과 여왕의 입맛을 즐겁게 했을 때에도 맛이 아닌 인간에게서 오는 새로운 쓴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카카오와 설탕에 대한 갈망이 커지면서 식민지 농장이 확장되었고 그 뒤에서 새로운 착취와 노예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들의 음료는 새로운 세계로 진출했고 17세기에는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초콜릿은 신성한 중미의식에서 유행하는 유럽의 진미로 발전했지만 이 달콤한 변화 뒤에는 점점 더 커지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카카오와 설탕의 결합은 유럽인의 입맛을 즐겁게 했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시스템 중 하나의 원동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서양 노예 무역은 유럽인 초콜릿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 카카오에 대한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남미의 무성한 적도 지역, 중앙, 아메리카와 카리브해는 카카오 나무를 재배하기에 완벽한 기후를 제공했지만 수확은 노동 집약적이었습니다. 카카오 꼬투리는 손으로 따서 쪼개고 콩을 발효시키고 말리고 로스팅해야 했습니다. 사탕수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또 다른 힘든 작물이었습니다. 식민지 강대국은 노예 제도에 눈을 돌렸습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은 모두 노예 노동으로 가동되는 농장 경제를 구축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인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브라질, 카리브해, 그리고 나중에는 서아프리카의 농장에서 잔혹한 조건에서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와 설탕을 재배하며 평생을 보냈지만 그들이 노동하여 만든 달콤한 과자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초콜릿과 설탕을 얻기 위해 엄청난 인적 비용이 들었습니다. 가족은 분열되었고 문화는 지워졌으며 온 세대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런던, 파리, 마드리드의 응접실에서는 귀족들이 뜨거운 초콜릿을 마시며 아무것도 모르거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콩 뒤에 숨은 삶 카카오의 상품화는 전환점을 표시했습니다.
더 이상 신성한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제품이었으며 거래 대상이었습니다. 세금을 내고 이윤으로 전환했으며 산업시대가 다가오면서 수요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경건함과 의식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음료였던 것이 이제는 제국과 착취에 얽매였습니다. 한때 신성한 연결을 상징했던 맛은 이제 피의 고통과 체계적 불의의 쓴맛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초콜릿의 매력은 그것과의 연관성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사치스러운 사랑과 쾌락은 더욱 강해졌고 노동과 고통의 역사는 설탕과 크림층 아래에 조용히 묻혔습니다. 초콜릿의 부상 이야기는 더 이상 맛이나 의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력, 이익,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초콜릿은 왕실과 우아한 살롱에서 제공되는 액체 사치품으로 남아 있었지만 유럽이 산업혁명에 접어들면서 초콜릿은 형태, 청중, 세상에서의 위치를 영원히 바꿀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800년대 초반에는 발명의 물결이 일었고 기계화와 대량, 생산이 직물에서 식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재편했으며 1828년 네덜란드의 화학자 초엔랏 조안넷 반토는 유아프레스를 사용하여 혁명적인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볶은 카카오 콩에서 천연 지방인 카카오 버터의 대부분을 추출했습니다. 남은 것은 건조한 케이크였고 이를 미세한 가루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 가루는 물에 더 쉽게 녹고 설탕과 더 부드럽게 섞을 수 있어 초콜릿을 더 저렴하고 가볍고 생산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 발명으로 현재 네덜란드 코코아라고 불리는 것이 탄생했고 이것이 길을 열었습니다. 1847년 영국의 Fry & Sons라는 회사는 카카오 가루, 카카오 버터, 설탕을 결합하여 한 단계 더 나아가 세계 최초의 현대식 초콜릿 바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항상 음료였던 초콜릿을 부드럽고 성형이 가능하며 휴대하기 편리한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초콜릿은 컵에서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손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1870년대에 스위스에서 다니엘 피터가 혼합물에 연유를 추가하여 클래식 바의 더 크리미하고 달콤한 버전을 만들어 밀크 초콜릿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친구이자 라이벌인 롤프 린트는 천천히 코닝 머신을 발명했습니다. 수시간 동안 초콜릿을 휘저 질감을 다듬고 현재 고품질 초콜릿과 관련된 실크처럼 부드러운 질감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으로 초콜릿은 사치품에서 더 낮은 가격과 향상된 질감을 갖춘 대중시장 제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초콜릿은 더 이상 왕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상점 공장과 도시락 상자에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캐드버리, 네슬레 및 허쉬와 같은 미국 회사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규모로 초콜릿을 산업화했습니다. 포장은 다채롭고 장난기 있게 되었습니다. 광고는 기쁨과 탐닉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경이로움이었지만 초콜릿을 달콤하고 접근하기 쉽고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그 기원의 어떤 것이 잊혀졌습니다. 신들의 신성한 음료는 맛있는 간식이 되었지만 고대의 힘과 의식은 벗겨졌습니다. 여전히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20세기 초 초콜릿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초콜릿은 단순한 진미가 아니라 산업으로 전 세계에 뿌리를 내렸고 고대 문명에서 신성한 양조주로 시작된 것이 공장에서 주도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마케팅과 미국 내 글로벌 자본주의에 멈출 수 없는 힘은 1800년대 후반 밀턴 허쉬와 함께 초콜릿이 독특한 미국적 전환을 맞이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허쉬는 헨리 포드가 나중에 자동차에 적용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대량 생산 방식을 초콜릿에 적용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그의 공장은 엘리트층뿐만 아니라 일반 미국인을 위한 저렴한 밀크 초콜릿을 생산했습니다. 1900년에는 허쉬 초콜릿바가 탄생했고 이와 함께 초콜릿에 대한 새로운 미국인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초콜릿은 더 이상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상징이 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초콜릿을 전쟁터로 가져갔습니다. 놀이터에서 거래되었고 요리책, 휴일의식, 낭만적인 제스처, 발렌타인데이, 할로윈, 부활절에 등장했습니다. 각자는 초콜릿을 비공식적인 마스코트로 채택했습니다. 이제 그 달콤함은 사랑과 위안, 향수를 말해주었습니다. 한편 국제 기업들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카카오 재배를 확장했습니다. 서아프리카, 특히 가나와 키부아르는 라틴 아메리카를 넘어 카카오 재배의 글로벌 허브가 되었습니다. 한때 식민지 통치와 노예 제도를 견뎌냈던 지역들이 이제 전 세계 카카오의 70% 이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착취적인 조건에서 아동 노동과 빈곤 수준의 임금을 포함한 노동, 착취가 많은 카카오 재배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지만 얽힌 뿌리에도 불구하고 초콜릿의 인기는 일본에서만 커졌으며 세련된 예술이 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의식적 정밀함을 지닌 작고 정교한 봉봉이 국가적 자부심의 문제가 되었고, 멕시코에서는 토블로네과 린투와 같은 브랜드가 프리미엄 품질을 정의했습니다. 초콜릿은 쓴맛과 짭짤함이 있는 모래과 같은 전통 요리에 사용되는 고대 뿌리로 돌아갔습니다. 맛은 공존합니다. 글로벌 초콜릿 문화는 여전히 역설적입니다. 보편적이면서도 개인적인 것입니다. 도착 의식에서 태어난 제품은 제국에 의해 변형되었고 산업에 의해 정제되었으며 안데스에서 엔트워프, 가나에서 제네바에 이르기까지 대륙을 가로질러 수천 가지 독특한 방식으로 수용되었습니다. 초콜릿은 인간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고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모든 한 입에는 역사의 맛이 납니다. 달콤하고 쓴맛이 있고 그 사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산업, 성장과 세계적 확장의 회오리 속에서 초콜릿의 고대 기원은 대부분 잊혀졌습니다. 한때 신성한 의미와 의례적인 무게를 지녔던 초콜릿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맛있고 편리하며 수백만 개씩 팔리는 간식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초콜릿의 뿌리를 재발견하고 원두로 돌아가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 커피, 와인, 슬로푸드 트렌드의 영감을 받아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제 초콜릿 운동은 전 세계의 장인과 초콜릿 제조사들이 우리 초콜릿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누가 재배했을까요? 설탕과 첨가물에 묻히기 전에는 어떤 맛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답은 그들을 다시 카카오로 이끌었습니다. 산업용 초콜릿과 달리 대량으로 공급된 콩을 혼합하여 만든 콩은 특정 지역의 독특한 풍미를 보존하는 단일 원산지 카카오에 중점을 둡니다. 토양과 발효 스타일, 마다가스카르산 콩은 과일과 감귤 맛이 나는 반면 에콰도르산 콩은 꽃이나 견과류, 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콜릿은 와인과 마찬가지로 테루아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제각성은 맛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윤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더 큰 인식이 생기면서 카카오가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다큐멘터리와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아동노동 및 카카오 농장에서의 불공정 임금을 포함한 학대에 대한 대응으로 많은 수제, 초콜릿 제조업체가 고품질 윤리적으로 재배된 원두에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는 농부와 직접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정무역, 직접무역 및 열대우림연합과 같은 라벨이 등장하여 각각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편 요리사와 식품 역사가들은 멕시코와 과테말라, 일부 지역에서 카카오의 고대 메소아메리카 사용을 부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 칠리와 미로로 만든 전통 음료가 다시 인기를 얻었습니다. 원주민 공동체는 초콜릿이 공장에서가 아니라 숲에서 발명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일깨워주는 대대로 전해지는 요리법을 공유했습니다. 박물관 책과 요리 투어가 이어졌고 사람들은 초콜릿을 단순한 사탕이 아닌 풍부한 유산과 이야기가 담긴 문화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초콜릿을 바꾸었지만 초콜릿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손으로 재배한 나무의 열매였고 정성껏 준비되었으며 의미를 담아 공유되었으며 귀 기울이는 사람들에게는 초콜릿이 다시 한번 단맛만이 아니라 오늘날 기념으로 초콜릿은 자판기, 페이스트리, 고급 주방 등 축하 행사에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콜릿은 사랑과 사치, 편안함을 상징하지만 크리미한 표면 아래에는 결코 단순하지 않은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초콜릿은 신과 제국의 기쁨, 의식과 재창조의 착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콜릿은 아마도 다른 어떤 음식보다도 문명 자체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메르족의 신성한 의식에서부터 식민지 시대의 노예 노동자들의 손에 의해 아즈텍 전사들이 겪은 쓰라린 상처까지 유럽 귀족의 화려한 살롱에서 전쟁 식량에서
발렌타인데이 전통에 이르기까지 초콜릿은 인류와 함께 여행하며 매 순간 스스로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 유산은 한 면에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초콜릿은 독창성, 회복력, 문화적 융합을 상징합니다. 한 대륙의 재료가 다른 대륙의 기술을 만나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완벽한 예입니다. 초콜릿은 화학의 템퍼링에서 맛의 균형을 맞추는 예술에 이르기까지 시, 과학, 혁신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다른 면에는 초콜릿이 있습니다. 현대 초콜릿 산업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가난한 농부들의 노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들 중 다수는 인식 캠페인과 윤리적 인증에도 불구하고 초콜릿바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산림 벌차에 저임금 아동 노동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카카오 공급망의 우려사항입니다. 초콜릿은 또한 잊혀진 목소리의 이야기입니다. 카카오를 처음 숭배했던 토착민들은 그것을 신성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식민지화로 인해 침묵했던 그들의 전통은 지금에야 재발견되고 그들의 공헌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트러플을 한 입 베어 물거나 핫초코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그 깊고 종종 고통스러운 역사에 대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관여하지만 그 모든 모순에도 불구하고 초콜릿은 언어, 국경, 신념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기쁨을 가져다주고 위로하고 기념하고 지속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초콜릿의 가장 위대한 유산일 것입니다. 단지 맛뿐만 아니라 문명의 흥망성소에 적응하고 살아남는 진화 능력 의식에서 조리법으로 씨앗에서 상징으로 초콜릿은 항상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19세기 초반에 미국이 젊고 성장하는 국가였으며 야망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인구는 급증했고 백인 정착민들은 농경지, 금, 기회를 갈망하며 밖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 개척지의 약속은 신성한 권리였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들은 상상했던 황야가 아닌 기억과 문화, 삶에 이미 깊이 뿌리내린 땅, 즉 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땅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에 속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부족은 체로키 크릭 초크토, 차소, 설 부족이었습니다. 정교한 정치체제, 문자 언어, 신문, 학교를 갖춘 이들은 흩어진 유목민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주권 공동체였으며 그중 많은 공동체가 오랫동안 법적, 외교적 측면에서 미국과 공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체로키족은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사회의 수많은 요소를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헌법을 모델로 한 헌법을 초안했습니다. 이들은 농업을 실천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이들은 이중언어 신문을 발행했으며 심지어 대표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그러나 백인 정착민과 정치인들에게 동화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조지아, 엘라바에마, 미시시피 및 기타 남부주들이 원주민 영토를 더욱 공격적으로 침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부족 통치를 무효화하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원주민 재산권을 무효화하고 연방정부의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조지아, 북부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그들은 토지가 원주민의 손에 남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앤드류 잭슨 전 대통령은 원주민들을 동부에서 완전히 이주시키고 미시시피 강 너머로 면화 농장과 백인 정착민의 징역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는 곳으로 이주시키는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이념이었습니다. 아직 명명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프로젝트의 혈관을 통해 맥박처럼 뛰고 있는 명백한 운명이었습니다. 백인 미국인들이 해안에서 해안까지 확장할 운명이라는 믿음은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이루어졌으며 1830년대에는 이것이 전체 국가의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무대는 진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역사상 가장 슬프고 부끄러운 여정 중 하나인 눈물의 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830년 5월 28일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공정성과 자발적 교환이라는 언어로 위장되었지만 수만 명의 원주민의 삶을 영원히 바꿀 인디언 이주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 남동부의 조상의 고향에서 원주민 부족을 제거하기 위한 계산되고 끊임없는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이 원주민 국가와 조약을 협상하고 교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미시시피, 강 동쪽의 그들의 땅은 당시 인디언 영토라고 불렸던 곳, 나중에 오클라호마가 될 넓은 땅의 영토였습니다. 이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원주민을 백인의 침략에서 멀리 떨어뜨려 멸종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보호라는 수사를 쓴 토지 강탈이었습니다. 크리크와 설족에 대한 잔혹한 전쟁으로 유명한 군사 영웅 앤드류 잭슨은 이주를 미국 확장의 논리적 연속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원주민이 백인 정착민과 조화롭게 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주가 단지 유익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능도, 근면성도, 도덕적 습관도, 개선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는 한때 토착 민족에 대해 그들은 멸망하거나 거주지를 버리고 황무지로 멀리 떠돌아다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회는 분열되었지만 법안은 상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었습니다. 하원에서는 단 3표 차이로 통과되었고 5표 차이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근소한 승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를 시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부 부족은 이전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전쟁이나 더 큰 손실을 두려워한 다른 사람들은 자금 공급과 안전한 통행을 제공하는 조약의 약속을 믿었지만 이러한 약속은 많은 사람들에게 허무하게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이주 과정은 혼란스럽고 잔인했으며 종종 폭력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법이 평화적인 이전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금세 깨진 계약, 부패, 강제 행군, 전체 지역 사회가 뿌리 뽑히고 집이 불타고 농작물이 파괴되는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군인들이 가족의 집 앞에 나타나 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을 챙기라고 명령했습니다. 개척된 땅을 차지할 준비가 된 정착민들이 왔습니다. 인디언 이주법은 단순히 지도를 다시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조상의 유대를 끊고 삶을 파괴하고 쓰라린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확장은 희망뿐만 아니라 상심 위에 세워졌습니다. 많은 부족이 이주 조약에 서명하라는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체로키족은 무기가 아닌 말과 법에 근거한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주권을 수호하기로 결심한 체로키족은 바로 그 법률 시스템을 사용하여 미국 법원의 싸움을 걸었습니다. 존 로스 추장의 지도해 체로키족은 헌법을 초안하고 정식 정부를 창설했으며 미국 국경 내에서 주권 국가로서 존재할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명과 정치 구조가 미국 공화국의 문명과 정치 구조를 반영한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영토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저항은 1831년 체로키족 대 조지아주에서 두 가지 획기적인 대법원 판례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체로키족은 연방 정부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해 연방 금지 명령을 구했습니다. 조지아주가 체로키족의 권리와 토지를 박탈하자 존 마셜 대법원장이 이끄는 법원은 체로키족이 외국인이 아니므로 파괴적인 타격을 입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이듬해 1832년 우스터 대 조지아주 소송에서 두 번째 소송이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법원은 체로키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며 조지아주는 체로키족 영토의 법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셜 대법원장은 연방 정부만이 주권적 토착민과 잠시 협상할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체로키족 편에 섰던 것으로 보이지만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냉혹한 저항으로 대응했다고 합니다. 존 마셜이 결정을 내렸고 이제 그가 이를 집행하도록 놔두세요. 그가 실제로 그 정확한 말을 했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의 행동은 잭슨이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기를 거부했고 조지아가 계속해서 무시했다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헌법은 말했지만 정치적 의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희망에 매달린 체로키족은 여전히 이주 조약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메이저 리지가 이끄는 체로키족 내부의 소규모 파벌인 존 리지 그리고 에리엇 부다운은 제거가 불가피하다고 믿었고 체로키 정부의 승인 없이 1835년 뉴요트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약은 미국 상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었고 다수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체로키족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이 조약은 구속력이 있다고 선언되었고
따라서 정의를 위한 체로키족의 투쟁은 개불이 아닌 1838년 봄 마틴 벤 뷰런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행진을 준비하는 군인들의 함성으로 끝났습니다. 수천 명의 연방군과 주 민병대가 체로키족 땅에 상륙했습니다. 협상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소수 체로키족이 국가의 동의 없이 서명한 뉴에코트 조약이 의회에서 비준되었습니다. 이제 강제 이주가 공식 정책이 되었고 군대가 조지아,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엘라베마 전역에서 강제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체로키족 가족들은 별다른 경고 없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군인들은 총검과 명령을 들고 농장과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은 소지품을 모으기 위해 잠시만 주어졌습니다. 때로는 등에 걸친 옷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은 약탈당하고 불에 타 농작물은 들판과 교회, 학교에서 썩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장지는 모두 버려졌고 16천 명 이상의 체로키족이 모여 군용 울타리에 갇혔습니다. 이 임시 캠프는 인구가 너무 많고 비위생적이었으며 음식도 부족했고 더러운 물과 자연 현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질병은 빠르게 퍼졌고 홍역, 반대, 백일해가 행진이 시작되기 전에도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일부 그룹은 무장 경비 아래 즉시 이동되었고 다른 그룹은 무더위 속에 갇혔으며 여행 조건이 더 좋다고 여겨지는 가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추운 비와 이른 눈과 불충분한 공급품은 여정을 더욱 치명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체로키족은 이 길을 누나달스니, 누나다레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울었던 길은 대략 1,200마일로 그들의 집과 소위 인디언 영토 사이에 뻗어 있었습니다. 행군은 느리고 가혹하고 굴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진흙과 눈을 헤치며 얼어붙은 강을 건너 산과 초원을 걸었습니다. 노인들은 쓰러졌고 아이들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죽었습니다. 온 가족이 길을 따라 사라졌습니다. 길가에 얕고 표시 없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존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도를 부르고 신성한 물건을 들고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지만 슬픔의 무게는 견딜 수 없었고 배고픔은 그들의 힘을 갉아먹었습니다. 겨울은 그들의 얇은 옷을 꿰뚫었습니다. 마지막 그룹이 1839년 초 오클라호마에 도착했을 때 경비병들은 거의 무자비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체로키족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행진이었고 정체성을 강제로 지워야 했습니다. 집과 희망. 마지막 체로키족 그룹이 1839년 3월 인디언 영토에 도착했을 때 여정은 끝났지만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눈물의 길을 따라 겪은 손실은 4,000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질병 노출과 굶주림 그 길에서 죽은 것은 사람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땅과 온 나라의 문화적 연속성과의 영적 연결이었습니다. 그 트라우마는 여러 세대에 걸쳐 울려 퍼졌습니다. 생존자들은 약해지고 무너지고 슬퍼하며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전통 지식을 지닌 장로들을 잃었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대표했던 아이들, 그들이 가진 모든 힘을 다해 국민을 지킨 지도자들,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은 없었습니다. 애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강제로 정착해야 했던 땅은 낯설고 종종 적대적이었습니다. 미국이 한 약속 보호 공급과 비옥한 토지에 대한 정부의 배려는 일관성 없이 존중되거나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신체적 상처는 감정적 상처와 맞먹었습니다. 체로키족은 학교 인쇄기, 헌법을 갖춘 자랑스러운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법률 시스템을 신뢰했고 법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들의 신뢰는 배신당했습니다. 그들의 정의는 거부당했습니다. 생존자들 사이에서 그들의 권리가 지워졌습니다. 분열은 조약 당사자들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뉴요트 조약에 서명한 사람들은 1839년 6월에 많은 사람들에게 반역자로 여겨졌습니다. 이전 후 불과 몇 달 만에 메이저 리지 존 리지와 엘리아스 부디노는 보복의 물결 속에서 체로키족 동료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이미 강제 이주로 인해 망가진 국가의 당열은 이제 내부 갈등의 무게로 더욱 분열되었지만 체로키족은 파괴 속에서도 학교를 재건하고 정부를 재건하고
다시 신문을 인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언어와 이야기와 신앙을 고수했습니다. 한때 법정과 외교적 투쟁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회복력은 이제 생존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강제 이주로 인한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눈물의 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단순히 역사책에 나오는 한 장이 아니라 구전 전통을 통해 가족들에게 전해지는 살아있는 기억이며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했던 사람들의 영혼 속에도 그 기억 속에 슬픔과 힘이 담겨 있습니다. 체로키족의 눈물의 길이 가장 널리 기억되는 반면 그것은 유일한 강제 이주가 아니었습니다. 1830년 인디언 이주법은 각자의 언어, 전통, 땅을 가진 여러 토착 민족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각자는 고유한 버전의 망명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차우족은 1831년부터 처음으로 쫓겨났습니다. 수천 명의 차우족이 미시시피와 엘라베마의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대부분은 마차나 적절한 보급품 없이 도보로 이동했으며 얼어붙은 비와 범람한 강을 행진했습니다.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백악족장이 이를 눈물과 죽음의 길로 불렀습니다. 이 문구는 역사에 반영될 것입니다. 한때 남동부에서 강력했던 크리크족은 수년간의 조약 파기와 정착민 및 민병대와의 격렬한 충돌 끝의 다음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1836년에 체포되어 서쪽으로 쫓겨났습니다. 크리크족은 사슬에 묶인 채 수천 명이 길을 가다 죽었고 다른 이들은 노예로 팔리거나 친족과 흩어졌습니다. 치카소족은 이주하기 전에 토지에 대한 지불을 협상했지만 그들의 여정은 덜 잔혹하지 않았습니다. 보상을 받는데 지연이 발생하여 자원이 없었고 서쪽으로 이주하는 동안 수백 명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사망했습니다. 플로리다의 설족은 1835년부터 1842년까지 가장 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습지와 숲에서 미군에 대해 게릴라전을 벌였습니다. 오스콜라와 같은 지도자들은 저항의 상징이 되었지만 설족조차도 미국 군사력의 무게를 영원히 견뎌낼 수 없었고 수천 명이 포로로 잡히거나 죽었고 다른 사람들은 인디언 영토로 강제 행진되었고 소수의 집단은 에버글레이즈 깊숙이 도망쳤으며 그들의 후손은 오늘날에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온 10만 명이 넘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이주 시대에 쫓겨났습니다. 정부는 이를 정책이라고 불렀고 정착민들은 이를 진보라고 불렀지만 원주민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각 국가의 길은 달랐지만 모두 배신, 고통, 상실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공유했습니다. 신성한 고향이 박탈되었습니다. 문화센터가 파괴되고 지역 사회의 유대감과 가족 및 기억은 한계에 달했지만 이 나라들은 노래, 언어, 정신을 새로운 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땅은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지만 체로키족, 초크토 크릭 차소족과 설족이 마침내 인디언 영토인 오클라호마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강제로 떠나야 했던 땅과는 전혀 다른 땅을 발견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더 이상 비옥한 토양 안전을 약속했습니다. 침략과 새로운 집에 대한 영구 소유권이 있었지만 그 약속은 이전의 많은 약속과 마찬가지로 깨지기 쉬웠습니다. 땅은 낯설었고 기후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혹독했으며 전통적인 방법으로 작물을 재배하거나 집을 재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겨울은 혹독하고 예측할 수 없었고 여름 가뭄으로 땅이 타버렸습니다. 많은 가족이 몇 달 간격으로 도착하거나 전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질병이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콜레라, 천연두, 독감, 슬픔이 새로운 정착지마다 살았습니다. 약속된 정부 지원 가축, 도구, 식량과 돈은 종종 늦게 도착하거나 전혀 도착하지 않았고 시스템은 부패로 가득 차 있었으며 계약자들은 비용을 절감했고 공급품은 망가졌으며 재정착한 가족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원은 중간상이나 관료들에 의해 거의 감독 없이 빼돌려졌습니다. 더 나쁜 것은 정착민들이 서쪽으로 밀려나고 미국 주들의 경계가 가까워지면서 영구적인 인디언 고향으로 보장되었던 땅이 곧 위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압력이 생겨났고 철도가 땅을 파기 시작했고 조약은 압력이나 조작으로 인해 다시 작성되거나 무시되었습니다. 주권 영토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제쳐두었던 것,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은 재건에
노력했고, 체로키족은 탈로케 수도를 재건하고 학교와 기관을 재건했고, 초크토족과 차소족은 정부를 재조직했고, 새로운 헌법이 작성되었고, 의회가 소집되었고, 교회가 건립되었고, 농사가 재개되었고, 공동체는 있는 것이 아니라 견뎌냄으로써 치유되기 시작했지만 인디언 영토에서도 이주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새로운 고향을 보호하겠다는 모든 약속은 그들을 원래 땅에서 몰아낸 것과 같은 세력에 취약했습니다. 탐욕의 확장과 약속된 땅을 무시한 채 원주민을 영구적인 합법적 거주자로 보는 것을 여전히 꺼리는 나라에서 임시 피난처가 된 곳. 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고 믿었지만 역사는 곧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눈물의 길 이야기는 인디언 영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생존을 위한 투쟁의 또 다른 긴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강제 이주 이후 수십 년 동안 눈물의 길은 대부분 침묵 속에 살았고 속삭임으로 전해졌습니다. 교과서나 정치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가족 이야기. 그것은 열린 상처였고 원주민 사회가 조용히 안고 있던 공유된 고통이었으며 그것을 초래한 국가가 너무 자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체로키족의 집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노인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대한 서부 행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잃어버린 노래는 애도 의식에서 불려졌습니다. 추모 의식이 거행되었고 구전, 역사는 걸었던 사람과 살아남지 못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땅은 너무 오래 기억되었고 얕은 무덤과 살아남은 문서가 그 길을 표시했습니다. 대륙의 심장을 가로지르는 흉터와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슬픔의 흔적이 아니라 생존의 흔적이었습니다. 토착민들이 이주한 후 보여준 회복력은 수십 년 동안 그들을 지우려 했던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체로키족의 초크토, 크릭과 치카소족, 그리고 설족은 재건할 뿐만 아니라 번성할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신문을 인쇄하고 언어와 영적 전통을 보존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외부에서 그들의 공동체에 대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20세기 후반 미국 전역에서 눈물의 길이라는 비극을 희미하게라도 인식하기 시작했을까요? 활동가들과 부족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를 국가적 기억 속에 다시 삽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념비가 세워지고 기념 트레일이 표시되었으며 학교 커리큘럼이 천천히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눈물의 길이라는 문구는 역사가들뿐만 아니라 국가적 의식 속에서도 인정받는 용어가 되었지만 인정은 정의와 같지 않습니다. 강제 이주로 인한 영향은 여전히 느껴지고 조상의 땅과의 단절, 역사적 트라우마, 깨진 약속의 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토착 사회의 현실을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지만 모든 고난 속에서도 이 나라들의 힘은 여전히 그들을 숲과 강을 건너 망명으로 인도했던 동일한 정신으로 언어 부흥 프로그램, 문화적 보존 노력, 불과 주방 식탁에서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눈물의 길은 잃어버린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진 것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 기억, 그리고 오늘날 살아남으려는 굴하지 않는 의지, 눈물의 길은 단지 로서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이지만 살아있는 기억으로 불의와 회복력, 그리고 세상이 그들을 등질 때 사람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필요한 힘을 상기시켜줍니다. 한때 슬픔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던 길은 이제 미국 전역의 신성한 기억의 길이 되었습니다. 기념물, 산책로, 박물관은 이 여정을 표시합니다. 1987년 의회에서 지정한 눈물의 길, 국립역사 산책로는 9개 주에 걸쳐 5,000m가 넘으며 서쪽으로 행진하도록 강요받은 사람들의 길을 추적합니다. 숲과 들판, 조용한 마을을 지나며 방문객들에게 잠시라도 그 길을 걸어볼 것을 권유하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후손을 위한 기념비를 넘어 진정한 기억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후손을 기리는 기념물 그 이상입니다. 기억은 지역사회의 언어와 의식 속에 살아있습니다. 부족 국가들은 매년 추모승마, 스토리텔링 모임, 언어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조상을 계속 기리고 있습니다. 한때 거의 침묵했던 이야기가 이제는 되찾아 자랑스럽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영화를 통해 그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그것을 묘사하는 작가와 시인은
그 시대의 슬픔과 힘의 목소리를 내고 토착 청소년은 그들의 정체성이 생존 이상의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랍니다. 그것은 용기, 저항, 연속성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눈물의 길은 역사가 어떻게 전달되고 기억되는지에 대한 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확장의 비용, 정책 뒤에 숨은 잔인함, 그리고 토착민들이 직면한 지속적인 투쟁에 직면하도록 요구합니다. 그것은 인간성 없는 진보는 전혀 진보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존경하는 에라시아입니다. 눈물의 길은 단순히 뒤돌아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듣고 배우고 한때 밀려났던 목소리를 고양하는 것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앞으로 올 모든 장에서 토착 민족 없이는 미국의 이야기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과 존경심으로 기억합니다. 배신과 망명에 직면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갔고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92년 초 매사추세츠주 세일럼 빌리지는 불안감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혹독한 뉴잉글랜드에 황야에 자리 잡은 이 청교도 정착지는 농장과 집회소의 집합체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사회적 붕괴 직전에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세일럼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의 선택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의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거칠고 위험한 땅에 배치되었지만 그들의 헌신 아래에는 수년간의 두려움, 긴장, 분열이 끌어올랐습니다. 청교도들은 엄격한 종교적 규범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은 천사와 악마로 가득 찬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악마가 있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은유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활동적인 힘이었습니다. 마녀들은 악마의 책에 서명할 수 있다고 믿었고 주문을 외우고 무고한 사람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것은 성경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고 목사를 의심하는 것은 신에게 도전하는 것이었으며 살렘에는 영적인 압력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파리 목사는 마을의 목사가 극도로 양극화된 인물이었고 가혹하고 의심스럽고 종종 편집증적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곳에서 죄의 징후를 보았습니다. 그의 설교는 저주와 악마의 일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불과 유황 설교로 회중을 분열시켜 깊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설교단 너머의 이웃과 가족 살렘은 경제적, 정치적 긴장에 직면했습니다. 살렘 빌리지와 부유한 살렘 타운 간의 오랜 불화로 인해 끊임없는 긴장이 발생했습니다. 토지 분쟁이 흔했고 재산에 대한 신념과 개인적 불만 사이의 경계가 종종 모호했습니다. 오래된 원한이 표면 바로 아래에 남아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주변의 황무지는 공포의 원천이었습니다. 필립 왕의 전쟁 중에 잔혹한 아메리카 원주민 공격의 기억이 아직 신선했습니다. 농작물은 전년도에 실패했습니다. 천연두가 청교도 시대에 이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이러한 재난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숨겨진 죄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종교적 불안, 정치적 경쟁 및 생존주의적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어린 소녀 그룹이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작과 마녀에 대한 비난과 외침은 유치한 게임으로 치부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아니고 세일럼에서도 아닙니다. 세일럼에는 악마가 실제로 존재했고 1992년에 마을 사람들은 그가 방문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비극이 어린이에게 그렇듯이 1992년 1월 세일럼 마을의 두 어린 소녀 9세 베티 파리와 11세 사촌 아비게일 윌리엄스가 놀라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고 몸을 휘두르며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했습니다. 개처럼 짖었고 꾸중을 들으면 물건을 던지고 횡설수설했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며 보이지 않는 힘에 꼬집히거나 찔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주변의 어른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사무엘 파리, 목사 베티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그 행동을 불안하게 여겼지만 어쩌면 치료가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 의사 윌리엄 그릭스가 소녀들을 진찰하고 소름 끼치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사악한 소나귀에 있다고 세일럼과 같은 종교심이 강하고 미신적인 공동체에서 그것은 마법만을 의미했습니다. 곧 다른 소녀들도 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앤 퍼트넘 주니어 멋이
루이스 메리 월콧 엘리자베스 허바드가 고통받는 집단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의 발작은 마을 전체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소녀들은 사회의 변두리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명한 가문의 딸이었고 고통의 원인을 밝히라는 압력을 받았을 때 말에 무게를 두는 청교도회에 존경받는 구성원이었습니다. 소녀들은 전체 식민지의 운명을 바꿀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비난받은 사람은 파리 가정의 카리브해 출신 노예 여성 티투바였습니다. 그녀는 편리한 타깃이었고 외국인 비백인이었고 청교도의 눈에는 이국적이고 의심스러워 보이는 이야기와 의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소녀들은 다른 2명의 지역 여성인 가난하고 종종 집이 없는 거지 사라국과 교회에 참석하기를 거부하고 하인과 결혼하여 지역사회에 충격을 준 사라 오스본이라고 불렀습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취약한 3명의 여성이 갑자기 마을 전체의 의심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체포되어 마을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마녀들이 마을 사람들 사이를 활보한다면 영적인 비상사태였습니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한 가구의 질병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완전한 공황 상태로 치닫고 비난이 퍼지면서 아무도 이웃도 친구도 가족도 의심해서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일럼은 두려움의 문을 열었고 1992년 초에 더 많은 마을이 히스테리에 빠지고 더 많은 이름이 두려움에 떨면서 쉽게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세일럼의 법원은 이전에는 어떤 곳에서도 사용되지 않았던 일종의 증거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권 법률 시스템 유령 증거는 재판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비난받을 만한 도구가 되었고 가장 위험한 유령 증거는 마녀가 멀리서 희생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영혼이나 유령을 보낼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했습니다. 고통받는 소녀들은 법정에서 비명을 지르며 피고인의 유령이 그들을 꼬집거나 질식시키거나 찌르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종종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들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청교도의 마음에는 이것이 상상이나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부인했을 때 악마와의 계약에 대한 유효한 증거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침묵을 지켰을 때도 그 역시 죄책감을 인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자백한 사람들은 특히 다른 마녀들의 이름을 언급했을 경우 처형을 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변태적인 인센티브로 인해 강제 자백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티투바라는 이름의 노예 여성이 처음으로 압력을 받고 자백한 것은 보스턴 출신의 키 큰 남자가 악마가 자신을 찾아왔다고 암시하고 그를 섬기면 자유를 약속했다고 주장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이상한 생물들이 날아다니는 영혼을 묘사했고 심지어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사탄과 거래를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서명으로 가득 찬 마녀의 책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생생하고 연극적이었고 무서웠습니다. 투바의 자백이 전략적 생존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상상의 일인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것은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소녀의 비난을 입증하고 마녀가 실제로 존재하고 보이지 않게 움직인다면 누구나 곧 유죄가 될 수 있다는 대중의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 많은 자백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압에 의해 추출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자비를 바라며 자백했습니다. 자백을 거부한 사람들은 죄를 인정한 사람들보다 더 가혹하게 대우받았습니다. 진실과 환상의 경계는 촛불이 켜진 법정에서 사라졌습니다. 히스테리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목사들은 신중을 촉구했지만 너무 자주 그들의 목소리는 무시되었습니다. 피고인으로 가득 찬 감옥, 농부조산사 교회 신자, 심지어 아이들까지 너더 세일럼의 정의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성경과 질서에 의해 통치되었던 마을이 이제는 환상, 비명, 그림자에 응답했지만 여전히 비난은 커졌습니다. 692년 봄까지 비난은 사렘의 감옥을 압도한 지역적 소요 사태는 100명 이상이 투옥되고 식민지가 혼란을 처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완전한 사법 위기로 확대되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지사 윌리엄 핍스는 마녀 사건을 특별히 처리하기 위해 오이어 및 터미니나 법원의 특별 법원을 설립했습니다.
법원은 세일렘타운에서 소집되었으며 판사에는 윌리엄 스타우튼, 사뮤엘 수밋, 존 혼과 같은 존경받는 사람들이 포함되었지만 그들의 경험과 키가 절차를 히스테리로부터 보호할 수 없었고 증거 규칙이 공포에 굴복했으며 유령 증거가 받아들여졌고 소문이 흔했고 의심이 많았으며 회의론조차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정식으로 재판을 받고 처형된 첫 번째 사람은 브리짓 비숍이었습니다. 이웃들이 오랫동안 어수룩하고 직설적이라고 의심했던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었고 주점을 운영했으며 6월 재판에서 완벽한 희생양이 되기 몇 년 전에 마녀로 고발당했습니다. 고통받는 소녀들은 그녀가 모든 혐의를 부인했을 때 법정에서 그녀의 유령이 자신들을 꼬집고 조롱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저항은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죄책감 브리짓은 1992년 6월 10일에 재빨리 유죄 판결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그녀는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고발, 재판, 및 처형의 기계는 매주 가속화되었습니다. 더 많은 죄수들이 판사 앞에 끌려왔습니다. 어떤 죄수들은 지역사회의 기둥이었습니다. 교회 회원, 조산사, 지주, 다른 죄수들은 거지, 과부 또는 전직 하인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의심이었고 많은 경우 싫어하거나 시기하거나 오해받는 불행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거의 희망이 없는 법정에 섰습니다. 운명은 종종 고발자들의 연극성이나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백하고 다른 사람을 고발한 사람들은 대개 살아남았고 무죄를 주장한 사람들은 교수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두려움이 모든 것을 부추겼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이웃들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증언했습니다. 목사들은 자제를 권고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정화를 요구하는 외침에 묻혔습니다. 머리 위 교수대는 세일럼 바로 외곽의 프록터 난간에 세워졌습니다. 마을이 이름을 알려주는 동안 침묵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1992년 여름이 한창일 무렵에는 재판이 한 건씩 진행되었습니다. 세일럼은 더 이상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비난, 그리고 정당한 분노로 타오르는 용광로였습니다. 마녀 재판은 세일럼 마을과 세일럼 타운을 넘어 이웃 지역 사회로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EPS 스위치, 앤도버, 글로우스터와 다른 지역 사회도 곧 같은 열병에 시달렸습니다. 비난이 늘어났고 감옥은 넘쳐났으며 아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든 계층에서 왔습니다. 일부는 외부인, 거지, 전 노예, 가족이 없는 여성. 다른 일부는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를 둔 교회 집사, 부유한 농부, 심지어 전 고발자였습니다. 의심의 기계가 교란되기 시작하자 아무도 용서하지 않았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비난했고 아이들은 부모를 상대로 증언했고 친구는 친구를 배신했습니다. 재판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조차 마녀의 존재를 의심하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들과 동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광기는 법정 절차 동안 고통받는 소녀들의 행동에서 가장 잘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고통에 소리쳤고 유령 동물을 보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을 흉내내며 일제히 기절했습니다. 공연은 검찰의 주장의 핵심이 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믿기 어렵거나 연극적으로 보였는지와 상관없이 법원은 그들의 고통을 증거로 삼았고 그들의 비명은 신의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 150명 이상이 체포되었고 사형 집행은 계속되었습니다. 노숙 여성인 사라굿은 7월에 그녀의 저항이 힘이 아니라 신에 대한 반항으로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백을 거부한 후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존경받는 할머니이자 세일럼 교회 회원인 레베카 너스는 널리 퍼진 그녀의 유죄 판결에 대한 항의는 소름 끼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가장 독실한 사람들조차도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비난은 속도를 늦추지 못했습니다. 5살짜리 어린이도 투옥되었습니다. 목사의 아내가 비난을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감방에 갇혔습니다. 식민지는 이성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고 파괴하려고 했던 바로 그 악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은 이제 세일럼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정의를 형성하고 기억을 왜곡하고 반대해
의견을 침묵시켰습니다. 이상한 고통으로 시작된 것이 훨씬 더 무서운 것으로 변했습니다. 사회가 스스로를 삼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비난 1992년 여름이 가을로 바뀌면서 세일럼 마녀 재판은 가장 어두운 시면에 이르렀습니다. 프록토스 레제 교수대는 지평선 너머로 암울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비를 구하는 외침이 최후의 심판의 침묵에 삼켜진 의식적 처형 장소였습니다. 처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경고 역할을 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전체 커뮤니티가 모여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숙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다른 사람들은 불안하게도 그것을 구경거리로 여겼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씩 단두대로 끌려갔고 함정문이 내려갈 때까지 묶여 기도했고 또 다른 삶이 그 이름으로 끝났습니다. 총 19명이 마녀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여성 14명과 남성 5명이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에 기도를 하거나 떨리는 목소리로 시편을 낭송하며 죽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유죄 판결을 받은 마녀로서 적절한 매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교회 묘지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얕은 무덤에 묻혔고 다른 일부는 밤을 틈타 가족이 비밀리에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죽음은 교수대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81세 농부이자 마녀로 고발된 마사의 남편인 자일스 코리코리는 재판에서 변론을 거부함으로써 변론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국가가 자신의 땅을 압류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당국은 잔혹하고 드문 형벌인 압박을 명령했습니다. 자일스는 옷을 벗고 땅에 누워 2일 동안 무거운 돌 아래에 천천히 짓눌렸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고문을 견뎌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의 마지막 말은 소름 끼치도록 도전적이었습니다. 더 많은 무게에 그는 변론을 거부한 채 죽었습니다. 그의 저항은 그를 감옥 안의 살렘을 휩쓴 불의의 비극적인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직 처형되지 않은 사람들은 끔찍한 환경에 처해 있었고 임산부들은 더러운 감방에서 출산했으며 병자들은 방치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가족들은 스스로 식량과 사슬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일부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몇 달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을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할 무렵 세일럼은 미국 역사상 다른 어떤 지역보다 마녀 사냥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속삭임으로 시작된 일이 피로 끝났고 처형은 곧 중단되었지만 세일럼의 영혼은 이미 1992년 9월 말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세일럼을 사로잡았던 열병이 잦아들기 시작했고 전환점은 법원이나 성직자에서 온 것이 아니라 불안감이 커지는 데서 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어 무언가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의심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존경받는 시민인 레베카 너스와 존 프록터가 교수형에 처해졌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독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마녀가 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강한 의지를 가진 교회 신자였던 마사 코리와 식민지의 전 주지사인 메리 피프스 여사의 아내까지도 마녀로 고발당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 상류층에게 히스테리는 더 이상 소외된 계층만을 위협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협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청교도 목사이자 코튼 매더의 아버지인 잉크레 매더 목사는 많은 신념의 기초가 되는 유령 증거의 사용에 반대하는 강력한 설교를 했습니다. 무고한 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보다 10명의 마녀 용의자가 도망치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은 어조의 급진적인 반전이자 법원 방식에 대한 조용한 비난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한때 재판을 지지했던 목사들도 이제는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공개적으로 호소했고 세일럼 인근 지역 사회는 공포에 질려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비난과 정치적 압력이 커지면서 윌리엄 피프스 주지사는 마침내 1992년 10월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오예르와 테르민이나 법원을 해산했고 그 자리에 새로운 법원이 설립되었으며 더 이상 유령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남은 사람들에게 즉각적이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수감자 대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형 집행은 여전히 중단되었습니다. 피해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19명이 교수형에 처해졌고 1명이 압사당했습니다. 100명 이상이 투옥되었습니다. 수십 명이 더 트라우마를 겪었고 가족들은 명예를 훼손당했습니다. 상황은 바뀌었지만 법원은 천천히 변화했습니다. 마지막 수감자들이 석방되기까지는 몇 달, 몇 년이 걸렸고 지역사회가 자신의 죄를 완전히 인정하기까지는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을에 공황은 물러났고 교수대에는 침묵이 돌아왔습니다. 고발자의 비명은 사라졌고 세일럼은 상처받고 부끄러운 차에 1993년 마지막 죄수들이 풀려났을 때 마녀가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가 그들을 지배했다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살렘은 빈 감방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재판은 끝났지만 비난, 배신, 처형의 메아리가 모든 집과 교회 좌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침묵이 흘렀고 그 아래에는 그 후 몇 년 동안 깊은 불안이 감돌았습니다. 재판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사과 중 하나는 사무엘 쇼 판사의 사과였습니다. 1997년 1월 어느 날 공개 금식과 기도의 날 동안 에세왈른 보스턴 사우스 교회의 회중 앞에 섰습니다. 그는 전체 회중 앞에서 재판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비난과 수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회개의 드문 행위였으며 그 이후 몇 년 동안의 분위기를 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과하는데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사와 고발자들은 침묵을 지키거나 선의로 행동했다고 믿으며 자신의 결정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성직자 사이에서 점점 더 커지는 합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법원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처음에는 스펙트럼 증거 사용을 옹호했던 카턴 매터조차도 1716년 이후 그래서 어조를 완화했습니다. 원래 고발자 중 한 명인 애느 푸트남 GR는 재판 당시 어린아이에 불과했지만 교회에서 정식 자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발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사탄에게 속았다고 주장했고 신과 이웃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이름을 인정한 몇 안 되는 말 중 하나였습니다. 피고인의 가족은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71년 매사추세츠 의회는 유죄 판결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시민권을 회복하고 상속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수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이름이 깨끗해진 것은 아니었고 모든 가족이 보상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세대가 재판에 그늘에서 자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일럼은 마을을 치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마을은 정의의 상징이 아니라 두려움이 이성을 압도하고 법원이 공정성을 포기하고 히스테리가 진실로 오해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었지만 완전한 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세일럼에서 교수대가 서 있던 이후로 3세기가 넘었지만 마녀 재판의 유산은 마법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려움의 힘, 정의의 연약함, 검증되지 않은 믿음의 위험에 대한 엄숙한 경고로 미국 기억에 새겨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일럼 마녀 재판이라는 문구 자체가 대중 히스테리, 거짓 고발, 도덕적 공황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법정, 교실, 정치 연설에서 경고 이야기로 언급되며 얼마나 쉽게 이성은 의심에 압도될 수 있고 오늘날 커뮤니티가 얼마나 빨리 스스로 변할 수 있는지. 살렘은 역사를 수용하지만 복잡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박물관, 기념관과 가이드 투어는 전 세계에서 방문객을 끌어들입니다. 1992년 재판 300주년을 맞아 건립된 세일렘 위치 트라이얼스 메모리얼에는 처형된 사람 중 한 명의 이름이 새겨진 화관감 벤치 수십 개가 있습니다. 범죄는 나열되지 않았지만 이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날짜와 마지막 말풀이에 직면한 존엄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살렘의 이야기는 관광이나 민속 이상의 인간 본성의 반영입니다. 재판은 두려움이 어떻게 전염될 수 있는지, 권력이 도덕의 이름으로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 문학적 증거보다는 감정에 따라 정의가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서 밀러의 희곡 The Crucible은 메카시즘과 1950년대 적색 공포에 대한 우화로
재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밀러는 마녀 사냥이 항상 마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과거는 결코 보이는 것만큼 멀지 않다는 것을 새로운 세대에게 상기시켰습니다. 피고인과 고발자의 후손은 여전히 매사추세츠와 미국 전역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주에서는 조상의 수치심이라는 짐을 지고 다른 주에서는 회복력과 생존의 자부심을 지닌다. 2001년 교수형이 집행된 지 3세기가 넘은 후 매사추세츠주는 마지막 5명의 희생자를 공식적으로 무죄로 선언하고 모든 피고인의 법적 무죄를 완료했다. 세일럼 마녀 재판은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교훈은 영원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두려움이 더 크게 울부짖을 때에도 진실을 지켜야 하며 가장 심각한 불의는 어둠의 순간이 아니라 완전한 심판 아래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낮의 빛,